정부가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규제 지역을 완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정부가 규제 지역을 완화한 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글쎄요, 늘 정부는요, 과거 정부가 되었던 현 정부가 되었던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늘 규제하고 완화하고 규제하고 늘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즉 스폰지 게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문정부에서는 4년 동안 엄청난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정부 들어서 이제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화 정책을 한다고, 지금 현 상태에서 완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급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부동산 가격이 최소 3년에서 5, 6년은 하락할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거 흐름을 봐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완화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전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지역 전 지역과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과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제외됐고요. 그리고 하남시하고 광명시를 제외한, 즉 서울하고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심지어 세종특별자치시까지도 규제 지역을 완화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세종시와 대구가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종시에서요, 최고가 신고가 대비 무려 5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 정부가 이렇게 지금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거래가 실종되다 보니까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내외로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지역을 완화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요, 완화하는 내용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죽어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래가 실종되면은요, 세금이 안 거칩니다. 여러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국세입니다. 또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고, 부모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국세 중에는 말이죠,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세목이 취득세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취득세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취득세는요, 과세 주체는 어디냐?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시민이 강원도에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강원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다가 취득세를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세수는 강원도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강원도에 취득하게 되면 강원도의 취득세, 즉 지방세가 세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거래가 실종되게 되면 모든 세금이 안 거칩니다. 그러면 국가 살림살이에도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물가가 급증하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은요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뭐 8%, 9%, 1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6%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미국이 지금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4%입니다. 기준금리가. 그러면 시중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은 7%, 미국도 7.16%를 평균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올 12월 달에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텐데 올라가게 되면 시중 그 담보대출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12월 달에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올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렸던 금리를 하루아침에 또 내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당분간 유지시킬 겁니다. 그리고 하락해도 기준금리를 내려도 아마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릴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수년 동안 높은 금리로 유지가 된다면 주택가격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규제 지역을 완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 침체와 가격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뭐 당연히 너무 떨어져도 국가라든가 또 개인 그 경제적인 삶을 누리는데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집값이 너무 급등해도 안 되고 너무 하락해도 안 된다는 건 좌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정부가 그 규제를 해서 집값이 인상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완화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집값도 올라가지만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일반 그 투기꾼들이 말이죠. 전세자금을 이용해서 전세를 안고 갭 투자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나 활성화시켰어요.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사업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사업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정부의 하나의 부동산 가격이 인상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팬데믹 사태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가 모든 국가들이 유동성 자금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그동안 집값이 폭등했는데요. 이제는 집값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1일 날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 규제 지역의 효력 발생은 언제냐? 여러분 이렇게 규제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정부의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 있어요. 관보를 게재한 이후 11월 14일 0시부터 규제 지역이 해제된다고 효력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14일 0시부터 규제 지역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요, 무려 순수한 취득세가 8%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규제 지역이 풀리게 되면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최하 1%에서 많게는 금액에 따라서 3%까지 적용합니다. 만약에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1%만 내면 됩니다. 이런 또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규제 지역이 완화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급금매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싸게 내놓은 사람은 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 8%가 아니고 1%이기 때문에
또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대출을 받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겠지만 주택가격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지금 집 없는 무주택자들은 언제를 취득 시기로 삼아야 될 거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자,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인상되고요. 급격하게 금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속 일정 금리를 유지하다가 시납으로 금리가 떨어지겠지만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한 1, 2년을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멈추고 또 금리가 하락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1, 2년은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만이 매수 타이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하느냐, 언제 매도하느냐, 주식과 부동산은 말이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이제 조정되고 그리고 1, 2년 후에 그러한 거래 상황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늘 체크를 하시면서 앞으로 거래량도 좀 시납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이때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시납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학습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세계 경제 흐름은 물론이거니와 거시 경제 흐름도 파악하시고 또 지역별로 그 지역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 지역인 또 유지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 지역의 그 부동산 가격 흐름도 파악하시고 거래 상황도 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부동산 학습을 해야만이 매수 타이밍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그리고 세계적인 그 외부 불확실성에 따라서 집값은 최대 아마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별로 주택가격 변동상을 잘 흐름을 파악하셔야만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